백락청 TV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원래 우리가 시작한 그 포맷이라고 할까요? 소위 백락청과의 공부길, 함께 걷는 공부길로 돌아가서 강경석 평론가를 모셨습니다. 오늘 뭐 처음 나오신 건 아니지만은 이제까지 그렇게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던 저의 저서 어디가 중도며 어째서 변혁인가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간단한 자기소개 해주시고요. 안녕하십니까. 전 소개받은 강경석입니다. 문학평론가로 활동하고 있고 지금 현재 창작과 비평 편집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대받게 돼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백낙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어디가 중도면 어째서 변혁인가 이 책을 다루는데요. 이 책의 3, 4부는 이제 다음 기회가 있을 걸로 보고, 오늘은 주로 이 책의 1, 2부에 해당하는 글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좀 여러 가지 말씀을 좀 여쭙고 답변을 듣고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책을 제가 처음 읽은 게 2009년 그 출간 당시 아마 거의 직후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 인천에서 직장 다니고 있을 때인데 이렇게 단체 워크숍 가는 길에 이 책을 들고 가가지고 앞에 서문부터 이렇게 쭉 읽어놨었는데, 그게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게 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무슨 책 보냐 그러고 물어보고, 그래서 제가 설명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억에 남았는데, 그때가 2009년이 지금 보면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그 뒤고, 그래서 그때쯤에 제가 뭐 간간히 이제 문학평론도 쓰고 그러면서, 야, 이게 세상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이런 이제 좀 혼란 이런 거를 느끼고 있을 때였고, 특히 제가 살고 있던 그 인천에서 이제 뭐 문화 관련 기관에 일을 하고 있었는데, 2007년에 14선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남북 간에. 거기에서 나온 얘기 중에 서해 평화특별협력지대 이런 구상이 나왔고, 남북 간 공동어로라든지 한강 하구의 공동 모래 채취 같은 사업들 같이 하고 이런 발상이어서, 그 전까지 뭐 NLL 연평도 서해 교전이 두 차례나 있었고 그런 시점이기도 해서, 그때쯤에 야, 이 분단 문제가 정말 그 인천 같은 그러니까 지역으로만 한정해 봐도 굉장히 이 분단 문제가 심각한 지역 발전에 제약이 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그다음에 또 남한 정치사 전체에서 보면은 또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돌아가고 하면서 서로 이렇게 적대나 남남 갈등이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할 때여서,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데 이 책이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었던 책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그 뒤에도 간간히 이렇게 뭐랄까 다시 이렇게 부분 들여다보면서 좀 참고를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제가 뭐 몇 번째 출연되는데 이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좀 기분이 좀 남다르달까? 그 전에 이제 선생님 책 여러 권 했지만 이 책이 특별히 좀 남다른 느낌이 좀 있고, 또 뭔가 제가 살면서 느꼈던 어떤 그런 점들하고도 이렇게 좀 더 가까이 직결이 된다 그럴까? 그런 느낌을 받게 돼서, 하여간 오늘 이 자리가 좀 전 뜻깊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질문을 잘 정리를 해서 가급적이면 선생님께 이제 좀 좋은 말씀 많이 끌어낼 수 있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팀에서 이 책을 논의하면서 강경석 선생을 모시자고 할 때는 강 선생이 책 나오자마자 이렇게 버스간에서 열심히 읽고 예. 다른 사람한테 홍보도 해주고 그런 건 모르고 예. 했는데 진짜 잘 골랐네요. 노무현 대통령 그 14 네, 네. 합의에서의 서해 평화지역 네, 네. 평화구역 합의를 얘기하셨는데, 정말 그 얘기를 들으니까 흔히 하는 말로 금석지감이 느껴져요. 아득한 옛날 네, 얘기죠. 노무현 대통령 자신도 14 합의 중에서 그 대목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우리 남한 정부가 그게 이제 완전히 그릇된 대북 정책이었다고 규정했을 뿐 아니라
북에서도 이제는 그런 남북협력 필요 없다 그랬으니까 정말 이건 뭐 참 헛된 꿈이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나는 역사에서 이렇게 한 번 이루어진 사건이요. 큰 사건, 의미 있는 사건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봐요. 예. 어떤 식으로든지 그게 남아가지고 두고두고 영향을 미치고 14선언의 그 합의도 언젠가는 다른 형식으로 다시 부각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변혁적 중도주의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더 오늘 더 이제 자세히 논의를 해봐야겠습니다만은 사실 백낙창 TV에서 청년 공부길이라고 해서 청년들이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있고 또 간간히 여러 차례 언급이 됐었는데 이제 오늘 강경석 선생이 나오셨다는 점도 새로운 거지만은 또 하나 새로운 거는 우리 강 선생이 그 사이에 한국사상선 19번으로 도산 안창호 편을 엮어내셨다는 게 나는 이게 이제 우리 토론 굉장히 새로운 얘기거리를 주는 것 같아요. 나는 사실 개인적으로 옛날에 그 운동권에서 말하는 도산은 뭐 계량주의자고 순교주 그런 거에서 가지고 우리 집안은 사실 흥사단하고 꽤 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그걸 안 하다가 이제 조금씩 철이 들면서 도산 선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고 그 계기 중에 하나는 2019년일 거예요. 촛불의 눈으로 3일을 본다 하는 그 책에 강경석 선생이 글을 썼는데 그게 도산론, 본격적인 도산론은 아니었지만은 도산이라든가 또 염상석 이런 분을 이중 과조를 하고 연결시켰는데 이제 거기서 사실은 도산뿐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시던 일제시대의 우리 선각자들 그분들을 어떻게 보면 변혁적 중도주의의 선구자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도산론을 이제 더 본격적으로 쓰신 거는 근대 이중과제와 한반도식 나라 만들기 그 나온 다음에 개벽의 사상사라는 글이 나왔죠. 거기 이제 안창호론을 본격적으로 쓰셨고 이번에 이제 그 글을 바탕으로 또 새로 손질해가지고 이 안창호 편에 서문으로 쓰였는데 거기는 아예 변혁과 중도를 도산하고 직접 연결시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변혁적 중도주의라는 거는 근대 이중과제론이 말하자면 제일 포괄적인 논의이고 그 한반도에 적용할 때 분단체제론이라는 걸 이제 더 오래전부터 주장해왔고 그리고 근련에 와서 분단체제론을 받아서 남한사에서 어떤 실천 노선을 정립할까 할 때 그에 대한 이제 해답으로 변혁적 중도주의를 제시했었는데 강경석 선생 글을 읽고 나서는 야 안창호 선생이야말로 변혁적 중도주의에 그야말로 뭐 어떻게 보면 비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비단 도산 선생뿐 아니라 일제시대의 선각자 중에서 변혁적 중도주의를 어떤 의미에서 선취한 그런 사상가들을 한번 계보를 쭉 우리가 훑어보면 좋겠다 또는 작성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2021년에 나온 한반도식 나라 만들기 책에 내가 이제 3.1운동 100주년 때 쓴 글을 다시 실으면서 도산뿐 아니라 만해, 벽초, 옹양, 안재홍 백범은 사상가의 백범은 나중에 가서는 아니 그렇게 열거를 하신 다음에 한 다음에 이제 백범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처음에는 얘기했죠. 좀 이랬지만 뒤에 보면 보면 이제 남북 합작 그거는 근데 그 전에는 뭐 양반이 이스만 씨를 뭐 형님이라고 부르고 따라다니는 해방 직후에
참 훌륭한 분이지만은 사상적으로는 이제 그런 그 지도자급 반열에 넣기는 어렵다는 네. 쪽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국내 활동가는 아니었지만 조수왕 선생 같은 네. 분 이제 며칠 들었는데 이번에 그 도산 편 나온 거를 보면서 정말 이 도산 선생에 대한 존경심이 정말 솟구쳐 오르더군요. 도산 선생에 대해서 사실은 그분의 연설문 이런 걸 직접 읽은 것도 뭐 거의 없었는데 논술. 이번에 나는 그 편자로서 강경석 선생이 한 중요한 일주일하다가 원전 비평을 했다는 거. 네. 이 양반은 정말 원전 비평이 필요한 분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당신이 글을 쓴 것보다 쓴 건 네, 몇 네. 안 되고 항상 연설문 뭘 네, 했는데 네. 그거는 뭐 기자가 베껴 네, 쓰거나 네. 그런 식으로 하니까 내용이 시험하게 발췌된 것도 있고 하여간 전달이 정확하지 네, 네. 않고 그런 건데 그런 걸 일일이 점검하고 네. 또 복수의 자료가 있을 때 이걸 대조해 가면서 이게 사실은 문학평론에서도 그렇고요. 굉장히 중요한 작업 네. 아니에요. 원전을 제대로 알고 네. 그걸 가지고 우리가 평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점에서 수고를 하셨고 소문 제목이 변혁적 중도의 변혁적 길입니다. 중도의 길 그리고 도산 사상의 현재성 네, 네. 그랬는데 아주 굉장히 감명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은 소감이고 우리가 그전에 변혁적 중도주의 얘기할 때하고 좀 달라진 상황이라고 보는데 네. 일제 시대로 소급 적용할 문제 네. 또 그 소급을 적용하면서 내가 제시한 명단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독립운동사나 뭐 이런 거 전문가도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걸 맡아가지고 제가 워낙 또 뭐랄까 이 도산 선생에 대한 관심 같은 거를 좀 오래전부터 갖고는 있었는데 뭐 이런 책 작업을 제가 하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었고 그러다 이제 기회가 돼서 일을 하게 됐는데 하는 동안 보람이 있는 작업이긴 했지만 선생님께서 이렇게 평가해 주시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변혁적 중도주의에 뭐랄까 선취한 변혁적 중도를 선취한 한국의 사상가로 안창호를 자리매김하는 거를 뭐 먼저 했다기보다는 제가 오늘 얘기하는 이 어디가 중도면 어째서 변혁인가 같은 책을 과거에 읽고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 안창호 작업을 한 거여서 그 순서는 제가 뭘 한 거는 아니다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 사이에 약간 끼어들면은 네, 변혁적 중도주의라는 말은 그 시대에 아무도 안 쓰셨죠. 맞습니다. 예, 예. 아무도 안 쓰셨지만은 안창호 선생은 정말 거기에 딱 맞는 분 같고요. 네, 그 전에 내가 비슷한 얘기를 한 거는 소태산 네, 네, 네. 변혁적 중도주의와 소태산의 개벽선생이라는 글이 있죠. 소태산 선생은 물론 변혁적 중도주의 얘기 안 하셨고 정치 문제에 대해서 직접 얘기를 안 하셨지만은 그가 말한 개벽사상이야말로 어떤 의미에서 변혁적 중도주의 아니겠냐. 또 내가 변혁적 중도주의를 주장하는 동시에 소태산에 대한 큰 존경심을 갖고 있는데 이게 안 맞으면은 뭔가 어디가 뭐 잘못된 거 아니냐 네, 하는 그런 얘기를 쓴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그것이 아마 이 책에도 들어있습니다. 네, 네, 저기 뒷부분에. 2008년인가 그때 얘기고 네, 도산 선생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네, 우리 강영의 네. 글을 읽고 더 그렇게 됐어요. 네. 선생님께서 앞에 그 좀 개관 겸해서 변혁적 중도주의가 어떤 개념이냐 이런 거를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에 비춰보면 이제 변혁적 중도주의에서 변혁이라는 것이 분단체제 극복을 이제 짧게 말하면 그걸 말씀하시는 거고 그런데 일제시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변혁의 과제를 달리한다고 할까요? 그 변혁의 과제가 식민지 극복 또 독립국가 건설 뭐 이런 거가 될 텐데 그 과제를 달리하면 이제 변혁적 중도주의의 인식 구조랄까 논리 구조 같은 거는 그대로
사실 일제시대에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식민지를 겪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여러 뭐 운동 노선이 사회주의부터 사회주의 크게 보면 사회주의, 민족주의 뭐 이렇게들 설명을 하지만 그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분파 노선들이 있었고 그랬을 때 그거를 어떤 논리와 그 근거로 이거를 종합해서 큰 힘을 최대한 최량의 이제 힘을 모아내고 그 힘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이제 당면 과제를 성취를 할 것인가. 이렇게 보면은 일제시대에도 얼마든지 변혁적 중도라는 개념이 필요했고 실제로도 안창호 편 같은 경우도 있고 뭐 다른 편도 있습니다만 이 안창호 편에 들어있는 이 연설문들을 읽어보시면 그 연설문들 안에 계속 이 분파 노선, 이 분파주의에 대한 문제를 예컨대 이제 외교 노선, 뭐 무장 독립 투쟁, 그 다음에 또 뭐 내부의 뭐 준비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노선 중에 어떤 거를 중심에 놓고 나머지를 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걸 이제 필요로 하되 목표를 중심으로 동의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독립을 한 뒤에 나라를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던 뭐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던 자본주의 국가를 만들던 그건 나중에 논의하자라는 게 이제 이분의 그 쉽게 말하면 일관된 주장이고 그래서 그게 순서가 항상 이렇게 단기 목표, 중기 목표, 장기 목표 이제 선생님도 자주 하시는 말씀인데 그 순서를 굉장히 그 시기마다 중요하게 배치하는 그런 게 있고 목표를 같이 하는 그 넓은 중도를 힘들을 이제 모으자 이런 거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어디가 중도면 어째서 변호기 같은 책을 읽은 이제 독자 입장에서는 안창호 선생의 이 연설문들을 이렇게 읽어가면 그걸 이제 이리관지하는 뼈대랄까? 그게 이제 변혁적 중도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지금도 많은데 네. 실제로 안창호 선생이 하신 연설들을 읽어봐야 되고 하나만 아니고 여러 개를 네, 맞습니다. 읽어야지 예, 듣는 예, 거예요. 이번에 쓰신 서문의 첫 문장이런데 도산 안창호는 우리 독립운동사의 거의 모든 핵심 현장에 족적을 남긴 발군의 혁명 지도자이자 예외적 사상가이다. 발군의 혁명적 지도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는 합의가 네.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특정 분파적인 네. 그런 그 사상을 지녔던 네. 지도자지 뭐 전체 네. 독립운동의 그야말로 혁명의 네. 영수로는 인정 안 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그러나 이제 당대 독립운동가나 심지어 마르크스주의자를 네. 보더라도 도산에 대한 존경심이 네. 했잖아요. 그 맞습니다. 네. 가령 니무일스의 아리랑에 네. 나오는 김산. 김산. 네. 그 사람은 네. 공산주의자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도산을 이렇게 네. 높이 네. 받들거든.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 이제 그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는 사람들이 아는데 예외적 사상가냐 네. 하는 데 대해서는 사람들이 저 선생이 뭐 훌륭한 독립운동가고 활동가고 네. 웅변가고 네. 네. 조직까지만은 뭐 사상가식이나 네. 될까 하는 네. 진짜 그거는 이 책을 읽어봐야 돼요. 네. 그리고 이분이 하는 여러 말씀이 여러 가지 문제를 다 짚고 있잖아요. 네. 여러 사상을 다. 네. 그런 걸 다 따져보면은 그리고 이분의 시대도 우리가 좀 다시 봐야 되는 게 이분은 독립운동가 중에서도 1세대 네. 네. 속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1세대니까 뭐 무장투쟁 하자니 뭐 이런 또 어떤 분은 순국하기도 하고 네. 그런 비교적 단순한 입장, 네. 선명한 입장은 뭐 여러 사람이 취할 수 있었지만은 도산 선생 같은 이런 식의 독립운동인 동시에 건국 준비 운동을 네. 하자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 시절은 정말 그 풍토가 네. 삭막하게 이르죠. 네. 맨 땅에 헤딩한다는 말이 있는데 네. 이 양반이 맨 땅에 헤딩을 네. 하고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쭉 계속 네. 하면서 끊임없이 조직을 만들고 교육기관 만들고 그래서 나는 우리가 일제시대의 변혁적 중도주의
흐름을 일제시대까지 올라가서 찾아본다면은 도산성이 거의 네. 뭐 시조 네. 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네, 들어요. 네. 예. 저도 선생님 지금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작업도 그런 취지에서 이제 한 건데, 이분은 정말 좀 뭐랄까 이렇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위인으로 평가받는 분들 중에는 이게 한 사람으로서 가능한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의 일들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이 진짜 그런 분 중에 한 분인 건 사실인 것 같고, 만든 단체가 뭐 제가 이 책 서문의 주석에도 뭐 달아놨지만 이것도 다가 아닙니다. 제가 그 주석이 길어져서 하다가 이제 끄는 거고, 주로 이제 해외에서 안 가본 나라 없이 유럽이고 뭐 남미, 필리핀, 중국 온 지역을 다 다니면서 이제 독립운동 자금도 모으고 해외 한인 조직도 만들고, 그때 만든 해외 한인 조직이 지금도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고 이제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활동을 했는데 말년에는 이제 국내에 들어오셔가지고 투옥됐다가 한번 투옥됐다가 나오셔가지고 이제 소태산 대종사 유책 3, 4부에도 이제 많이 언급되는 대종사 만나서, 저는 이렇게 다니면서 뭐 피체도 되고 감방에도 가고 그래서 하는 일마다 중간에 막 실패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공동체를 잘 구성하셔서 이렇게 사업도 하시면서 바깥의 압박도 적절히 이렇게 피하시면서 하는 경륜을 갖고 계시냐, 그런 거에 감탄하는 그런 대화도 하고 그러는데, 이분이 마지막에 그런 농촌 공동체, 이상촌이라고 불렀던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게 이제 경제 공동체이기도 하고 사실은 뭐 정치 공동체이기도 하고 할 텐데, 그런 운동을 하다가 이제 돌아가셨죠. 그래서 38년인가 하다가 이제 예, 다시 재패 들어가서 그렇죠. 다시 동호회 혹독한 사건으로 고문을 받고 예, 예. 뭐 거의 회복불능 상태에서 보석됐다가 돌아가셨죠. 예, 회복 불능 상태에서 일제가 이제 석방을 시켜줬죠. 감옥에서 주는 거는 또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밖에 이제 나와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살아계셨다면은, 만약에 해방 뒤까지 살아계셨다면은 서재필 같은 사람은 도산도 만나보고 이승만도 만나보고 하고서 대통령 가면 안청우라고 그런 평가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 당대에도 당연히 이쪽 진영이든 저쪽 진영이든 그 뭐랄까 이렇게 평가가 고른 평가를 받는 분이었고, 물론 이제 임정 내에서 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서 뭐 오해도 받고 근데 하는 게 있었지만, 임정내에서도 그분이 이제 사양을 하시잖아요. 무슨 자리를 네, 주면 예, 더 예, 예, 낮은 맞습니다. 자리를 예, 예, 예. 하고. 그 항상 실무자 자리로 자기를 위치시킴으로써 갈등을 이제 피하는 그런 조정자 역할 같은 것들을 하고, 또 시기마다 중요한 연설들을 해갖고 이제 방침을 말하자면 제시를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이분이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학력 이런 것도 별로 이렇게 학교 경력 같은 것도 별로 없는 분인데, 굉장히 뭐랄까 이론적으로나 또 실천적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방향을 학력만 없는 게 아니라 네. 그 당시만 해도 그게 문벌이 굉장히 중시되던 시기인데 그럼요. 사실 일하는 데는 힘들었을 거예요. 네.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막 이렇게 대접받고 그런 게 네. 역시 그 사람 자기 이제 전주시 전주이시 중에서도 뭐 양녕대고 네, 네. 후손이니까 결국 이성계, 이방문의 직손하네요. 네. 그런 것도 있었는데 물론 황해도 출신이기 때문에 네. 큰 변수는 못했어요. 전주시라서 없었을 때는. 그래서 독립협회에 가담했다고 볼 건 없고, 젊은 시절에는 이 사람에게도 뭐 어떤 열정이나 그런 게 있었겠죠. 그런데 이승만이 대접받은 것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사실 김구 선생이 별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출신도 참 서민 출신이고 이런 걸 다 딛고 그렇게 자신 있고 당당하게 자기 사상을 발전시키고 정말 운동의 지도자일 뿐 아니라 서양적인 지도자가 됐다는 거 참 굉장히 우리가 자랑할 네. 만한 인물이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이제 일제 시대의 사상가들 중에 변형적 중도주의에 어울리는 분들을 이제 선생님 그 근대 나라 만들기 책에서 이미 열거를 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명단을 더 추가할 게 있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 저는 이제 간단하게 한 분만 더 언급을 하면, 제가 그전에는 잘 모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천도교의 일제 시대 후반기에 여러 가지 회절 문제도 있고
복잡한 게 있고 전반기도 굉장히 사실 천도교 창건 그 당시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 복잡성 때문에 조금 주저하던 분인데 의암 손병이도 스님 말씀하신 그 변혁적 중도 거기에 충분히 그렇죠. 들어갈 만한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내가 소태산의 개벽사상하고 연결시켰었는데 사실은 그 연원이 동화관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수은 선생은 네. 변혁적 중도주의든 뭐든 해볼 생각이 여유도 없이 그냥 사양을 당하셨지만은 해볼 선생 같은 분은 그런 선구자라고 봐야죠. 나중에 이제 천도교의 문제점 얘기했지만은 의암이 20년에 잡고하나요? 1920년. 네. 그리고 3.1운동 자체가 중도주의 운동이고 변혁 운동이죠. 그런데 안창호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변혁이 목표였던 사람이 아니다. 단체 선생만 해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안창호 실제로 읽어보면은 처음부터 뭐 독립전쟁 선포하자, 진짜 이분은 무장투쟁 또 외교, 국내 준비 어느 하나도 하지 말자 그런 거 없어요. 그 하나만 가지고 하면 뭐가 된 듯이 얘기하는 뭐 단순 논리라고 그러시죠. 그런 거에 대해서 반대한 거지. 그런 점에서는 변혁적 중도주의에 딱 맞는 분이 생각이 됩니다.